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여러분. 이렇게 강연 장소까지 찾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줌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제 얼굴과 소리가 잘 들리면 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책상 앞에 묶여 계신 분들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네, 당근 흔드는 분, 아유, 있네. 어떡하지? 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미술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라면 포스텍보다는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대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공대 교수님인데 왜 공대에서 미술사 가르치시지? 이런 생각 하셨죠? 안 했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항공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공계 대학들에는 다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공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그러니까 탁월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냉정한 시선이 없이 과학과 기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아예 독도 없는데 물을 붓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간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미술사를 가르치는데요. 저는 특히 과학, 기술, 그리고 예술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이 뭘까요? 과학자와 그러니까 미술가가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인간에 대해 궁금하고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나 궁금하고 더 멀리는 우주까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궁금한 사람들이 과학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흔히 예술과 과학이 결합되었다. 탁월한 과학자이자 미술가였다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는 한 번쯤 그림으로라도 봐서 그러니까 책으로 봐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 모나리자라고는 하는데 다빈치가 평생 남긴 그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20점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인데요. 너무 바빠서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공국에서 과학기술자, 더 정확히는 군사기술자로 재직을 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르네상스맨이다, 르네상스형 인간이다 라고 하면 과학과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매우 탁월한 인재를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르네상스형 인간이 16세기 이탈리아에만 있었을까? 절대 아니죠. 20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백남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백남준의 대표작이고요.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봤어. 온라인으로 보신 분, 많이 보셨군요. 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니까 서울대공원하고 그 동물원 사이에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다다익선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텔레비전이 많으면 좋다는 뜻이었을까?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작품이 워낙 오래돼서 사실은 이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디오 영상 작품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냐 하면 당연히 백남준 작가께서 만든 영상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가 있고 음악이 있고 화면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세계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숭례문도 있고 조금 있다 보면 뭐 부채춤도 나왔다가 현대 무용을 하는 사람도 있다가 그러니까 팝 아티스트도 나왔다가 너무나 다양한 전 세계 문화를 한 편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이 다다익선 위에서 상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탑을 보면 그러니까 TV로 쌓은 탑인데 백남주는 왜 이렇게 생긴 탑을 쌓았을까 궁금해 본 적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남주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탑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이 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탑인지 아세요? 바벨탑 맞죠? 바벨탑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바벨탑의 전설이 전해져요. 뭐냐 하면 아주 옛날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높이 탑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얘네들이 너무 높이 올라오네?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언어를 갈라 놓았다라고 전설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때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전 세계인들이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 잠깐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피터 브리헬이라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가가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벨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일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했는데 그러니까 브리헬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란 탑인데 나선형으로 달팽이처럼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탑을 만들다가 그만 중단됐어요. 사람들의 언어가 다 갈라지는 바람에 더 이상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백남준이 정말 바벨탑을 생각하고 저 탑을 쌓았나 봐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러면 백남준은 언어가 더 많으면 좋다는 얘기였을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백남준이라는 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제 여러 글을 적어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93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30년대에 태어난 분이 계실까요?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요즘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할아버지 아니면은 친척들 중에 그 연배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을 30년대에 태어나신 90대 어르신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잘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1932년 오늘날 서울,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창방직이라는 회사를 하는 분이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조부 할아버지께서는 종로 6의전에서 포목점을 하셨는데 옷감을 파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의 국상이 나면 만조백관의 상복을 모두 이분 한 분이 독점으로 조달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종로 6일 전에 1907년에 조금 더 전통적인 시장 말고 근대적인 형태의 백윤수 상점이라는 것을 열었을 때 그때 자본금이 한성은행의 3배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 막내 아들이 바로 백남준이었고 집에 피아노, 전축, 캐딜락이 있었다. 집에 차 한 대씩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에 서울에 차량이 한 300대 정도 있었다고 해요. 캐딜락은 미국에서 나온 자동차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인데 당시 백남준 집에 캐딜락 1대 그리고 서울에 또 1대 이렇게 캐딜락이 2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운전기사님께서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유치원에 등하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친척이 피아노 치는 거를 들으면서 음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커다란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그의 집안도 그 자신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친과 함께 사업차 홍콩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때 백남준의 여권 번호가 7번이었다 그래요. 여권이 나온 순서대로 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여권을 가진 7번째 사람이 백남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난 이후에는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를 해서 백남준은 동경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배우고 그리고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현대음악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아놀드 쉔베르그라는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현대음악의 중심지가 독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서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여기에 제가 몇 명의 이름을 써놓았어요. 카를 하인츠 스톡하우센, 존 케이지, 조지 마치우나스, 요셉 보이스, 볼프 포스텔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전 세계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독일에 모입니다. 독일에 모여서 무용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위적인, 혁신적인 기존에 없던 예술을 만드는 운동,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플럭서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플럭스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뭔가 물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플럭서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흐른다. 여러분 잘 흐르려면 닫힌 곳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야 잘 흐르죠. 그래서 모든 예술과 그리고 일상 사이에 경계를 허물고 생활 자체를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졌던 많은 예술가들이 플럭서스라는 모임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백남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를 샀다. 사실 여러분들이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무엇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했다. 중요하죠. 단지 처음 했다는 것만으로 역사 이름이 길이길이 남진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백남준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가? 왜 그가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이게 이제 어린 시절 백남준의 모습이에요. 귀엽죠? 근데 백남준이 남긴 말이 정말 많은데 어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복했겠죠.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꿈을 품었어도 단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해방이 됐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되는지,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단절이 될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남준은 피난을 가는데 폭격이 있는 것을 목격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어린 시절이지만.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지금 폭격을 하는 걸까? 나는 어느 편일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아무 데도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을 더 위해야 되겠고, 한국 사람이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확장되고 많아지면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백남준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백남준이 서독으로 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존 케이지라는 사람의 사진만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존 케이지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전위적인 예술가들의 정신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존 케이지가 작곡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4분 33초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무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짝 조용히 있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되게 조용해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면서 막 팬 돌아가는 소리, 막 옆에 친구가 숨 쉬는 소리 이런 게 되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사실 무작위로 결정한 시간 동안 연주장에서 연주자가 아무것도 연주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초연을 한 게 1951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했다면 빗소리, 바람소리가 들렸어도 관객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주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바람이 부네, 비가 오네, 의자가 삐걱거리네. 내 의자가 삐걱거리네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존 케이지가 원래 우리 일상에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음악이라고 정해놓은 소리만 귀 기울여 듣고 일상에 이렇게 많은 소리는 소음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우리 이거 다 들으면 사실 재밌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럼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왜? 존 케이지도 사실 전쟁을 겪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받고 그 4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 문화에,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 특히 선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존 케이지가 생각하기에 왜 세상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싸웠을까? 전쟁을 했을까? 이게 다 모든 지식인들의 궁금증이에요. 왜 싸웠을까? 근데 그때 존 케이지가 선불교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고, 존 케이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구나. 우리가 주위에 계속 들리고 있는 소음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굉장히 재밌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존 케이지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정신적인 아버지였는가 하면 이런 틀을 없애준 거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의 틀 안에,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의 틀 안에 갇혀 있었어야 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백남준이 공연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One for Violin 솔로,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요. 연주 장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무슨 연주일 것 같으세요? 내려칩니다. 천천히 들었다가 쾅 내려치는 거예요. 왜 제목이 원일까요? 바이올린을 여러분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런데 백남준 이 공연에서 저 바이올린으로 딱 한 번밖에 낼 수 없는 소리를 내준 거예요. 소리가 꽤나 웅장합니다. 막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깨졌겠죠. 그리고 그 바이올린은 다시는 같은 소리를 낼 수 없었겠죠. 백남준은 이렇게 파격적인 행위를 하면서 정말 서양의 예술계의 폭풍처럼, 태풍처럼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백남준은 그렇게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다가 당시에 여러분 지구인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장악한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잘 안 보시죠? 이런 광경 익숙하신가요? 저에게는 무척 익숙합니다. 이게 지금 1950년대 미국의 어떤 가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거실 한복판에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는 거죠. 지금 저렇게 TV의 변천사를 보면 여러분 저렇게 장롱같이 생긴 텔레비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 때는 말이에요. 장롱을 열어야 TV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채널 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채널 돌려본 적 있어요? 저는 돌려봤어요.
진짜 다이얼을 드르륵 하고 돌려야 채널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텔레비전 채널이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오후 4시 반부터 12시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건 4시 반에 나와서 그때 잠깐 TV 보고 뭐 뉴스하고 드라마하고 뉴스하고 12시에 끝난 것 같아요, TV가. 자, 그러면 백남주는 불만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TV 채널이 얼마 없고 전 세계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다 같이 텔레비전을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백남준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자, 왠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디어나 대중매체 관심이 있다면 이 맥루한이라는 학자를 알게 될 거예요. 몰라도 괜찮고. 이분이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글로벌이란 말은 전 지구인데 빌리지는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루한, 그러니까 마샬 맥루한은 TV가 이렇게 보급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매우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마을에 살면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TV라는 게 없을 때, 대중매체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TV가 보급이 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마치 마을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마을이 돼? 백남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TV로 정말 마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어떤 마을이요?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 TV 채널 3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뉴스도 3개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천만 명, 막 수백만 명, 전 지구상의 수억 명의 시청자들은 다 TV 앞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앉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을 해주면 그 뉴스만 알게 돼요. 그렇겠죠? 뉴스에서 쇼를 하면 그 시간에 다 같이 쇼를 즐기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웃기면 다 같이 웃고 울리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시청률 중에 막 1위가 65%였다 그래요? 만백성이 다 같이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동시에 울고 웃었던 거예요. 백남준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TV 앞에는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있는데 왜 몇 명이 보라는 것만 보고 들으라는 것만 듣고 알려주는 것만 알고 끝내야 돼?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TV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 봐야겠어 라고 생각한 최초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백남준이 첫 전시회 1963년 독일의 어떤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텔레비전 수상기가 가득 있었어요. 멀쩡한 텔레비전 수상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회로를 조작을 합니다. 나 방송국에서 보라는 거 안 볼 거야. 나 내 맘대로 회로를 조작해서 이상한 화면을 만들어 봐야겠어. 나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갤러리에 방문한 방문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남주는 참여 TV를 만들어요. 참여 TV가 뭐냐 하면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텔레비전 수상기를 연결을 해서 관객들이 그 앞에서 하면 소리를 내면 화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남준이 뭐라고 했냐 하면 텔레비전은 독재를 하기 딱 좋은 수단이다. 왜냐?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잖아요.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그럼 권위적이고 독재자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믿으면서 나는 되받아쳐야겠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명령할 때 무조건 네 밖에 못하는데 아니야,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 왜 했을까요? 바로 백남준이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해방을 겪었고 그리고 역시 1차 대전 이후에 초토화된 독일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전쟁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휘말려 갔는가 했을 때 그게 결국 사상이 일방향으로 주입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백남준이 봤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거죠. 자, 요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백남준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카메라의 발명이 세상을 바꿨다. 카메라가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인 미술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화가들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훈련을 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앵그르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가까이서 봐도 놀랍습니다. 카메라가 발명되면 어떨까요? 누구나 카메라만 가지고 있으면 초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백남준은 생각한 거예요. 카메라 말고 누구나 텔레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누구나 방송국을 가지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백남준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국이 될 수 있어야 돼. 자기만의 TV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어요.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손쉽게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현실을 백남준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1960년대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미래를 잘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럼 백남준이 어떻게 했는가? 비디오 카메라를 드디어 입수합니다. 휴대가 매우 간편한 개인용 카메라가 1967년에 소니사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 영상을 찍으려면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와 비디오 테이프만 넣으면 누구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백남준은 비디오 카메라를 입수해서 영상을 찍은 후 그것을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예술을 위해 사용한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영상을 찍었어요. 찍기만 하면 뭐해? 편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상 편집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백남준은 만들어요. 누구와? 일본에 가서 슈야 아베라는 엔지니어와 함께 이미지 신터사이저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신디사이저는 뭔지 아시죠? 음악에서 많이 사용해요. 여러 소리를 자유롭게 샘플링하고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백남준은 이미지로 다양한 음향을 넣고 형태를 바꾸고 색을 입히고 여러 가지 영상을 콜라주하듯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영상 편집기를 만듭니다. 자, 영상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해?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생각해요. 고속도로가 있어야겠어요. 어떤 고속도로요? 전자고속도로요. 그 고속도로에선 뭐가 달리는데요? 정보가 달려야겠어요. 그래서 백남준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정보가 흐르는 초고속 전자고속도로를 깔아야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있어요. 백남준은 이 이야기를 1974년에 처음 해요. 일단 고속도로 깔아봐.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차는 만들 거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근데 당시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인터넷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성 생중계를 하기로 합니다. 백남준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1984년 1월 1일에 뉴욕과 파리에서 백남준이 만든 쇼 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출하고 이원 생중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당시 한 2,500만 명 정도의 시청자가 그 쇼를 봤다고 해요. 그 쇼의 제목이 뭐냐 하면 Good Morning Mr. OL이에요. OL 씨 안녕하세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OL일까요? 왜 1984년일까요?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안 읽으신 분 읽게 되실 거예요. 조지 오웰은 1949년에 1984라는 소설을 처음 출판을 했는데 역시 49년 중요해요. 조지 오웰도 전쟁을 겪었어요. 그가 상상한 1984년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예요. 누가 있느냐? 빅 브라더가 있어요. 빅 브라더는 독재자인데
발전된 매체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해요. 아무도 사회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아무도 질문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백남주는 오웰은 당시 이제 이미 없었지만 1984년 1월 1일에 이야기하는 거야. 오웰이 1984년이 굉장히 암울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아니야, 우리 괜찮아.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우리가 이 매체를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다 같이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차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죠. 그래서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냥 정말 즐거운 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백남준의 친구들이 다 출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백남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한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내 나라 밖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 살았고 독일에서 살았고 뉴욕에서 살았죠. 소통의 문제, 언제나 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소통해서 이해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작품도 보면 마르코 폴로 같은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누구예요?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베니스에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걸 썼다. 그래서 백남주는 이렇게 경계가 없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르코 폴로라는 작품으로 큰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0년,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미국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던 것 역시 백남준이었습니다. 그때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작품이 바로 TV 가든이라는 거였는데 지금 아래 책 보시면요. 자, 이제 고든 아까 그러니까 비슷한 구도라는 거 80년도에 만들었고 그 2000년도에 계속해서 TV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던 게 바로 백남준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구겐하임 박물관에서는 TV 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TV는 과학기술의 산물이고 정원은 자연환경이라면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꿨던 게 백남준입니다. 제가 마지막 작품 보여드릴게요. 1974년에 백남준이 만든 TV 부다입니다. 불상이 있는데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CCTV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못해요. 거울로 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내가 찍은 셀카, 내가 찍은 영상, 그 사회, 그 SNS, 사회관계망에 올라와 있는 영상 속의 나가 과연 진짜 나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1974년에 이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백남준은 또 한 번 오늘날을 예측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백남준이 상상한 미래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백남준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낳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